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째인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대통령의 표현은 강경했습니다. 화물연대도 삭발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본 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를 차례로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정부가 총파업 상황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명령 발동에 나선 겁니다. 시멘트 분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오늘 파업 참여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서를 받고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JTBC 강연입니다. 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가 필요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기름을 받아야 하는 주유소가 급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품절이 되고 못 사는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오늘. 탱크롤이 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때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서울에서 9곳이 이렇게 휘발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미리 재고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고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기다리는 거푸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멘트가 없어 지난 25일부터 멈췄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은 전국 900여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신차 운송도 대형 컨테이너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한 대씩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하냐와 대상 품목을 더 늘리냐입니다. 거기에 오늘 나온 업무 개시 명령이 과연 타당하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업무 개시 명령서입니다. 당장 오후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토부 직원이 명령서를 들고 운송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운송을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화물운송 시장도 가격 후려치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이게 올해 끝이 납니다. 정부는 3년만 더 해보고 그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는 거고요. 화물연대는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쟁점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이렇게 두 가지에 적용이 돼 있는데 전체 화물 차주의 6.2%입니다. 화물연대는 5개 품목에 더 적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고 또 물류비가 오른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정당한 사유,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정당한 사유고 또 어떤 게 심각한 위기인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 방식도 애매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공시를 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대 오라는 병역 통지서를 보낼 때 쓸 수 있는 병역법을 참고로 한 겁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아예 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례로 국토교통부 담당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엄영소 국토교통부 2차관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연결을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 드릴 때 반대편 입장에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는데요.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화물연대를 개인 사업자로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화물연대 측에서 지금 운임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정부가 강제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집단운송 거부를 했고 이번에 11월에 두 번째 집단운송 거부를 해서 국가경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2번 한 경우는 2003년에 5월, 8월에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2004년에 그때 처음 도입됐고요. 이번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컨테이너, 자동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제일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차관님. 2004년에 도입된. 네. 잠시만요. 제가 드린 질문은 화물연대를 개인 사업자로 정부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기존 정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게 이래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앞서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화물 사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2004년에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법에 도입돼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화보다는 압박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차주 등을 처벌하는 것보다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리망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그 목적이고요. 다만 불응 시에는 법에 따라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금 집단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지금 화물 자동차가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약 44만 대 됩니다. 대부분의 화물 차주들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데 약 7천 명 내지 8천 명 정도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금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멘트나 정유, 철강 이런 분야에 지금 국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요. 차관님, 저희는 앞으로도 차관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말씀을 끊는 거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내일 교섭을 하는데 그러면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있으니까 내가 복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수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사태까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서서 해결된 적은 없던 걸로 기억이 되세요. 내일 화물연대가 전향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그 많은 화물연대 비화물 차주들이 이제 지금 이제 화물연대의 그 운송 방해 행위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행위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게 운송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화물연대 조합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운송 행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서부터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하고 있고 해서 아마 내일서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또 이봉주 위원장님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할 텐데 비슷한 시간을 드려야 돼서요. 일단 차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영소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도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업무 개시 명령서가 이제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단 화물연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운수 종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가 화물노동자 개개인의 생존권을 생존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리고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그 엄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강경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멘트 등이죠.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나머지 품목 세 가지를 더 확대하는 건데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화물연대는 당연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난 교섭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국토부는 국토부에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더니 내일 교섭을 앞두고서는 오늘 급기야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만 내밀면서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이중적 태도는 그 태도를 고수하는 한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말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경하다라는 여당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계속 거짓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지난 6월 총파업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요구했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면 정말 저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약속을 한단 말입니까? 제발 정부도 좀 정신을 좀 차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6월에 당시 총파업 전이죠. 안전운임 TF를 정부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총파업 전이죠. 화물연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또한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가요? 6월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TF를 제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화물연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 말씀은 6월 총파업 전에 TF입니다. 6월 총파업 전에 TF. 총파업 전에 교섭 중에 TF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TF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너무 기업들만 위하는 그런 TCF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섭 과정에서 정부가 TF를 그럼 하지 않고 안전운임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그리고 확대를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예. 그건 교섭 때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청회나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거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보겠습니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의 부담을 느낀다면 정부가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을 들어가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계속 대화를 요청했고, 그리고 총파업까지 들어갔는데 정부는 지속해서 이 총파업과 관련해서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리고 귀족노조의 투쟁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화물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이렇게 칭해 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정말 성실한 대화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서 시간을 비슷하게 배분을 해야 돼서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격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가장 윗선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냈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월북과 거리가 있는 군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경이 이른바 월북 발표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내적인 비난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시도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만들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격 직후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문건이 남아있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일부러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보안을 강조한 것뿐이라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시회의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심사는 오는 2일 열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꼭 한 달입니다. 만남의 장소이자 젊음의 활기를 상징했던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이젠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의 자리가 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이곳에 남긴 흔적들을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너무 늦게 와 미안하다며 집에 가자는 부모의 그리움도,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는 누군가의 위로도, 작은 메모로 담기엔 벅찬 마음들이 지하철 출입구와 골목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바람에 날아갈까 씌워둔 비닐 틈으로 사람들이 추모의 기록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同じぐらいの年代の子なのでとても悲しいなって思いました。悲しいです。 마음이 너무 무겁죠. 무겁고 이 젊은 애들한테 미안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누군가 놓고 간 꽃묶음도 한 달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꾸린 공간이 비바람에 훼손될까 자원봉사자들이 지킵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거나 또 비에 훼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보존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이곳은 유일하게 남은 추모 공간입니다. 하지만 보존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항상 어떤 형태로든 추모 공간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지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고 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래로만 향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 158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 사고 직후 경찰 500여 명이 동원돼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담당 기관의 실무자 17명만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도 용산서 현장 지휘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 고위직이나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저희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사이 현장 책임자들끼리 진실 공방만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유족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0월 29일에 멈춰 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참사로 30대 아들을 잃은 아버지 문성철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사가 한 달이 됐습니다. 유족분들의 십경을 저희가 헤아리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떠밀려서 하고 저희들만 남았을 때 거의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어도 한 두세 가락 먹다 아들 생각나고 천변에 나가서 아들과 걸었던 곳을 오전에 걸으면서 울고 아들이 살던 집에 가서 그 전세 내놓은 거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 때 그런 것들 하루하루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 네.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분들이 스스로 공식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지난주에 다른 유족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신만 인계해주고 장례만 치르고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참사가 났다면 진상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유족들이 지금 엄청난 불만에 쌓여 있거든요. 폭발 직전이고. 네, 혹시 그동안 유족분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죠. 장례로 끝나고 아무런 유족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아까 잠깐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수사 상황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느끼게 뭐냐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잘못한 거에 대해만 초점을 두지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끝으로 아버님께서 지금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일 거예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일단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가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희들끼리 모아서 유족협의회를 만들겠어요. 이런 유족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제일 바라는 거예요,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아버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난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 했던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아예 탄핵 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심판 때까지 곧바로 이 장관의 업무가 중지됩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방침인데 우선 해임 건의안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하는 2단계 전략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거부할 방침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냉정할 때 찾아서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여의도와 서초동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법 쪽의 얘기를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치부 신혜원 기자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한민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고요? 네, 법무장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격으로 받게 된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서 한 장관 현관 앞까지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네요. 네, 영상을 보시면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들춰보고 또 지금 보시면 네, 이게 도어락에도 손을 대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세요라는 건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토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 장관의 수행 직원이 같이 관용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달간 좀 지켜를 봤더니 확실한 것 같다 해가지고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탐사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한 장관이 더 탐사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랬죠. 그런데 이 배를 누르고 도어락을 이렇게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집 안까지는 못 들어갔죠. 네, 그렇죠. 그래도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판례들을 보면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아파트 공동 현관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 침입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평온, 안정 이런 걸 해야기만 해도 주거 침입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네. 이 앞서 경찰이 더 탐사 기자의 집에 이제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더 탐사 측이 그런 압수수색 당하는 마음에 공감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습적으로 자택에 대한 취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더 탐사의 입장이고. 압수수색을 했다. 더 탐사가 이제 이번에 한동훈 장관 집에 갔을 때는 그런 명분이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게 보복 범죄에도 해당한다 해서 보복 범죄로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당했으니 같이 당해봐라라는 게 이제 보복 범죄라는 또 한동훈 장관 측의 입장이군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자기가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는 그런 경우에 그 관련한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찾아가고 원치 않는데 이런 경우에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더 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의겸 의원이 협업하면서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까지 얘기하면서 김의겸 의원도 그러면 정치 깡패에 손을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협업이라는 말은 아마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나온 말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이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김의겸 의원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좀 취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좀 예고를 했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한 장관 주장에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데요. 예. 네, 제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비틀어서 기분 나쁜 표현, 뭐 정치 깡패 같은 표현을 골라서 하느냐 이런 한 속내를 장관 표현이 그렇다는 말인 거죠, 네, 민주당에서. 그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이 덧탐사의 주거 침입 사건은 별개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앞서 김의겸 의원이 이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후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을 또 유독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직격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이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좀 섣불렀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 입장에서는 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꼽히는 한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게 뭐 소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이제 야당 지지층을 좀 결집해서 좀 강한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의 좀 존재감도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김 의원 주장에 강하게 반박을 함으로써 여당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생관계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적대적이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 네. 장경태 의원도 그런 면에서 어쨌든 최근 계속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 네, 장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이제 한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제 김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을 좀 제기했다가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커뮤니티 글이었고 또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말을 바꾸기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존재감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째 대결만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혜원 한민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반대 시위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잔뜩 긴장하는 곳이 바로 대학가입니다.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의 도화선도 바로 대학생들의 시위였기 때문인데요. 대학가 주변에는 경찰차가 많아졌고 사복경찰들이 대학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 대학교. 한 학생이 흰 백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검열과 통제에 무언으로 저항하는 백지 시위입니다. 금세 사복경찰이 둘러싸더니 강제로 연행해 갑니다. 이 학생이 서 있던 곳은 바로 전날 봉쇄 대신 자유를 달라며 시위가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당국 감시가 강화되면서 학교에 드나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베이징 대학교는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방역 때문에 막아놓은 건데요. 학교에서 인가해준 학생과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JTBC에 교내 곳곳에 사복경찰이 배치되는 등 반정부적 움직임에 대한 감시가 삼엄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칭화대학교의 한 기숙사. 시 주석을 욕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선 학교가 곧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국은 어젯밤부터 대학가 주변에 경찰차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시발점이 베이징대 시위였던 만큼 당국이 대학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파업을 예고한 서울 지하철 노조와 회사 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낮 시간에는 평소의 70% 수준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 종점을 향해 달리던 노면 전차 트램을 57년 만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의 속도전에서 밀렸다가 부활한 이유를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로 만나보시죠.
옛날에 운행했던 것은 노면 전차라고 우리가 고종 황제 때 개통이 됐거든요. 1899년부터 1968년까지 70년 정도 운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무용지물.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도시가 면적으로 확장하게 됐는데 노면 전차 때문에 체증이 더 가중되니까는 위례 신도시를 관통을 해서 5호선 복정역하고 남이례선 이런 쪽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우리 사회의 교통수단이 됐는데 교통 정체라든지 교통 공해라든지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피해를 가져오게 된 거죠.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내일 아침 기온이 엄청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유의할 점들이 있다고요? 네, 우선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시청자께서 저를 두고 날씨형, 날씨 아재, 센터장 이런 호칭들로 부르시던데요. 오늘은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명치 끝이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일부 환자는 체한 것 같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혈관에 무리를 줬기 때문인데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털모자나 장갑 등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옷차림 단단하게 하셔야겠는데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우선 특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일 같은 경우 현재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건너뛰고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예상되는 이 최저 기온의 분포를 보면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이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쪽으로는 최대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충남과 전남 서부 지역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자, 아침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이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9도에서 20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지겠습니다. 네, 서해안에 예상되는 눈은 목요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평년 수준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비데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죠? 코웨이 룰루 더블 케어 쓰셔야죠. 위생도 더블, 세척도 더블, 관리도 더블이니까 역시 비데는 코웨이 룰루. 코웨이 룰루 비데 더블 케어. 룰루 더블 케어 비데? 저거 사고 싶은데.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나? 광고에 나온 그 룰루비데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다면 코웨이 코디 매칭 신청하세요. 벌써? 코디님? 네, 매주 금요일에는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룸을 진행합니다. 오픈 뉴스룸은 JTBC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